한겨레 정치 와이파이 정한용 기자입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역주의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지역주의는 올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지역주의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정치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게 있는 분석 맡아주실 정치평론가 유영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촌철살인 비유의 달인 프로레슬러 김남훈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열혈 청년 이은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특별 초대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4월 11일 선거에서 대구에 출마하셨죠. 화제를 모았던 민주통합당의 김부겸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지역주의를 깨지 못하면 한국 정치에 발전이 없을 것이다. 지역주의 타파에 나의 정치적인 운명을 걸겠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출마하셨고요. 40%대를 득표하셨습니다. 당선은 되지 못하셨는데요. 이제 선거가 끝나셨는데 우선 소감이 좀 어떠신지, 목은 좀 풀리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아직까지 완전히 풀리진 않았고요. 선거를 치르면서 어쩌면 벽은 여전히 두터웠다라는 것도 확인했지만, 또 하나 계속 도전하면 이 벽은 깨어지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물론 어느 한 개인이 다 감당할 부분이냐 하는 건 남지만,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야, 이건 아닌데, 이래서는 미래가 없는데라는 생각은 하시기 시작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저와 또 비슷한 어떤 경험을 한 이번에 많은 도전자들이 결코 낙담하지 않고 마지막 이 지역주의라는 이 암덩어리를 제거하는데 최후까지 한번 살아남아 계속 싸우고 싶습니다. 예, 대구는 1985년 이후에 민주당 계열 국회의원이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특히 수성갑은 지금 여당 지지율이 상당히 견고한 지역입니다. 4년 전에 18대 총선에서 이한구 의원이 78.4%라는 놀라운 숫자를 기록한 곳인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렇게 어려운 수성갑을 선택하셨는지,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여기 이제 수성갑이라는 지역이 이제 예, 표현하듯이 서울의 강남과 서초를 합친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고, 또 특징적으로 보면 여기가 대구의 여론 주도층들이 주로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도 역시 어려운 분들도 있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 스스로가 대구 어떤 정치적인 풍향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은 대단한데, 그래서 이분들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어떤 성인이라 할까, 그래 이제 대구도 야당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성인 받지 못하면 다른 데 가서 이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없더라고요. 물론 뭐 초반에 그 조금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 유리할 것이다. 또 제가 고향이 경북 상주인데 그 상주 분들이 많은 사는 지역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만, 여전히 결국 대구 시민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 이 지역주의의 벽이 조금씩 갈라질 텐데, 그러려면 제일 어려운 지역이지만 또 여론의 주도층이 사는 이 대구 수성구에서 이분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수성구를 택했습니다. 그 처음에 출마를 생각하셨을 때 당선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인물로 좀 남아보겠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갔죠. 뭐 워낙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 정당 지지율이 가장 높아도 하여튼 10%대를 넘은 적이 없고, 뭐 보통 때 10%대 중반 정도 나오니까 그거를 당선권까지 끌어올리려면 후보 개인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쭉 선거를 해보면서 또 그분들 마음에 진지하게 이 지역에는 워낙 경쟁이 없다 보니까 뭔가 좀 진지한 선거운동을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수도권에서 일반화된 선거운동도 그런 걸 통해서 조금씩 변화하는 걸 보면서 이 정도면, 분위기로 보면 이 정도면 수도권에서는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뭐 분위기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하면서 결코 내가 여기서 말하자면 선거 운동 방식의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되겠구나. 결국 이분들 마음속에 어떤 형태든지 변화가 필요하다는 동의를 얻으면 이제 말하자면
나쁜 이미지, 이 친구는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저는 일체 그 네거티브라든가 또 상대편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게 처음에는 조금 어설퍼 보이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조금 그분들이 동의를 해주고 이래서 이거 이러다 당선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어떤 좀 뭐 확신 같은 것도 오고요. 물론 뭐 선거 자체를 냉정하게 보는 또 옆에 참모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뭐 선거 과정 자체는 사실은 뭐 아주 기분 좋게 잘 끌어갔습니다. 네. 그 방송사 개표 방송에서도 계속 그 김부겸 의원 그쪽 지역의 그 개표상을 보여줄 정도로 굉장히 그 주의 깊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선거가 끝난 후에 그 아름다운 바보 김부겸이라고 해서 대구의 30대 유권자라는 분이 글을 올려가지고 크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는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저도 바로는 못 듣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고생하셨던 부모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조금 주말에 어디 조금 그 시로가 있었는데 그 누가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쭉 제가 뒤져봤습니다. 뒤져봤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분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말하자면 그분들이 당신의 도전 자체에 대해서 우리도 공감한다라는 걸 갖고 있었구나. 그걸 처음부터 쭉 지켜봤던 분만 쓸 수 있는 글이거든요. 물론 그 지역이 조금 젊은 층이 좀 많이 사는 지역이긴 합니다. 대학생들도 많고. 혹시 본인이 쓰신 건 아니시죠? 예, 저는 뭐 그래. 그 검증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 글을 보면요. 예. 처음엔 벽에 대고 사람이 있건 말건 연설을 듣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마지막 유세 때 대구에서 민주당 유세에 사람들이 광장 가득 메운 것을 처음 봤다. 여기가 대구 맞느냐 하면서 이번 선거의 승리자는 새누리당이 아니라 아름다운 바보 김부겸입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 이한구 의원이 이제 이전 선거에서 거의 80% 가까운 득표를 얻은 상태에서 40% 득표를 했다는 것은 80%의 적이 있는 상태에서 40%의 아군을 새로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그 비결이랄까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조금 뭐 적인데 돌렸다 이건 아니고요. 예. 거기도 이제 뭔가 변화를 바라는 그런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뭐 거기 대구라는 데가 뭐 그렇게 대단한 도시도 저처럼 대단히 뭐 부자 동네도 아니고요. 여전히 거기도 어려운 분들 또 좌절당한 청춘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런 변화에 대한 욕구를 어디에 풀어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거의 한 당이 한 25년 동안 독점을 하고 있지 어디 가서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사회운동을 할 만큼 자신들이 어떤 그런 경험이 축적된 게 없지. 그러다 보니까 참 그 냉소적이고 좌절하고 이러던 판에 이제 제가 말하자면 그 이제 돌을 던진 거거든요. 그 파문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조금씩 제일 처음에는 그 시니컬하던 반응에서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모여들었던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제가 막 이렇게 우격다지식으로 뭐를 가르치듯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경쟁 한번 시켜보시라고. 경쟁을 시키면 발전하는 다른 지역의 예를 보시라고. 근데 왜 이렇게 한 당에 사실상 거의 무슨 큰 빚진 사람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끌려다 일단 한번 써보시라고. 그리고 경쟁을 시켜서 잘된 여러 가지 지역의 예도 들면서 이제 했더니 아마 그런 자극, 특히 그러고 젊은이들한테 당신들이 맨날 기정사실에서 욕만 했지 늘 이 상황이 지금 계속 바뀌지 않은 데 대해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먹게 들어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에는 아마 이 대구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지금 너무 열악합니다. 지금 18년째 전국 GRDP가 최하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그냥 경제가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피폐했다고 표현해야 옳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일반 뭐 자영업자들의 우선 생활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누적되면서 뭔가 계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제가 가서 좀 일종의 마음을 좀 그분들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할까 뭐 포기했는데 마지막 역시 이제 우리 지역의 이 모든 것은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해결될 거다라는 더 큰 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꿈을 깰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결과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구 경북에서는 무소속도 한 명이 당선이 안 되고 전부 다 새누리당이 다 이겼고요. 부산 경남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둘, 그다음에 경남에도 한 분 있었죠. 김해갑 민주당 당선자 있었고요.
그다음에 호남에서는 이제 무소속 당선자도 있었고 통합진보당 당선자까지 나왔는데 특별히 이 대구 경북만 이렇게 좀 그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아주 완고하게 나타난 이유가 바로 지금 김 의원께서 설명하신 그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 그것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표 한 분에 대한 것보다는 이분들은 오랫동안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자신들이 이 산업화, 근대화를 이루었다는 그런 자부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 그건 이제 강하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한국 현대사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박 대통령 네 분이 다 어떤 비극적인 삶을 마감했다는 데 대한 그래서 그 일종의 그 자제분인 박근혜 대표에 대한 그것도 이제 하나의 지몬미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그런 이제 심정 위에다 박 대표가 어느 날 이제 말하자면 대표적 정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냥 단순히 그분들에 대한 그런 정서적 공감이라면 뭐 좀 저도 어떻게 한번 흔들어 보려고 하겠는데 이 어려운 사회 경제적 조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줄 거다라는 기대. 그게 지금 박 대표한테 가 있습니다. 박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달라질 거다. 그래서 그걸 뭐 함부로 제가 폄하할 수는 없었고요. 박근혜 위원장이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실제 실력을 갖추고 있나요? 그거는 뭐 제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가 다를 수 있어서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예. 제가 그걸 가지고 편협을 들듯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뜨던들 그분들 마음에 아무런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국회의원 선거가 과연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 선거하고 정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많이 호소를 했는데도 이번에 늦게 공천받은 사람일수록 새누리당 후보들은 득표율이 높았습니다. 네. 오래 하신 분들은 그만큼 조금씩 표가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 박 대표가 가진 큰 그림자에 저희들이 참 그걸 돌파하기는 어려웠다는 고백을 드리고 싶네요. 원래 그 지역구가 군포셨죠? 경기도 군포시. 예. 거기서 계속 하셨으면 더 좋으셨을 텐데. 글쎄. 농담이고요. 하여튼 굉장히 고군분투하신 것 같고요. 좀 아까 화장하시기 전에 얼굴이 아주 그냥 그 거칠은 야생 같으셨는데 그 얼굴에 드러나시. 끼고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민주당 지원은 없었잖아요, 그죠? 전혀. 자금 지원 좀 없었습니까? 자금도 아니고. 뭐 거의 제가 거의라고 말씀하신 거는 뭐 없었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한데 혼자 가셔서 정말 이제 참 안타까운 거는 이제 물론 대구 전체 저뿐 아니라 10여 명의 후보가 우리 같이 뛰었습니다. 같이 뛰었는데 아무래도 뭐 제 이력 때문에 좀 지역 언론으로부터 제가 조금 많이 면을 할애받았고요. 뭐 그런 점에서 다른 후보들한테 미안하죠. 뭐 미안한데 다만 이제 이런 아쉬움 너무 오랫동안 지역의 시민사회라든가 지역 정치권 자체가 이 새누리당적 이 세력이 아니고서는 여기서는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그 강한 일종의 인식의 장벽이랄까요? 그게 어떻게 허물어져야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가셔서 고군분투하시고 이번에 40%라는 놀라운 효과도 얻으셨지만은 과연 아까 얘기한 바보 김부겸이라고 얘기해서 정치인 김부겸이 대구에서 계속 남을 것이냐 과거의 유시민 의원처럼 결국은 자기 신의 정치적 위상만 높이고 그런 다음에 또 떠나서 또 다른 정치적 행보를 하실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의심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애를 많이 먹었어요. 처음부터 제 친구도 이벤트 한번 하면 갈 사람 아니냐. 가장 단적인 예가 지금 선거 끝나고 제가 낙선 인사를 다니고 가끔 이제 감사 전화를 하면 첫 물음이 고생했다 하면 바로 서울이가 바로 그걸 묻습니다. 그 불신을 사실은 깨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약속을 했습니다. 정치는 이제 여기서 끝을 낸다. 내가 뭐 인생을 여기서 마감한다 소리는 내가 못하지만 정치는 대구에서 마감을 하겠다라고 이제 내려갔고 또 그래야만 이번에 저한테 이렇게 많은 표를 던져준 분들에 대한 예의도 될 거니와 이번에 사실은 그 어려운 조건에서 20%, 25%대를 딴 우리 젊은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냥 무소속 후보가 아니라 그래도 대구 시민들한테 호남당 아니냐라는 정확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민주통합당 간판으로 출마를 했는데 제가 그러고 덜렁 떠나버리면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모질게 살아온 사람은 못 돼서 그래서 적어도 그 약속은 지키는 것이 제가 뭐 다른 큰 일은 못 하더라도 예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이사를 가서 뭐 지금 현재 서울에 회의 때 잠깐 올라오는 거 외에는 대구에서 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따님이 유명 탤런트로 알고 있는데 윤세인 씨라고요. 진짜 엄청 예쁘고 인기 많은. 근데 그 따님이 그래서 선거운동 때도 엄청 많이 도와주셨다고 들었는데 좀 실제로 많이 득표에 좀 영향을 끼친 것 같으세요? 예, 우선 제일 이제 어려웠던 게 그나마 이 바깥 사회생활 하거나 그러니까 여론으로부터 이렇게 노출돼 있거나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활동을 하는 분들한테는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이제 좀 알려졌어요. 그리고 민주당이지만 호남분도 아니고 경기도 출신도 아니고 대구 출신이라는 것도 알려지고 이래서 이렇게 조금 인지도도 높아지고 좀 지도가 높아지는데 계속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안 되는 게 이 여성층, 주부층 안 되는 거예요. 노인층들은 알고도 명확한 자신들의 입장 때문에 저를 조금 잘 받아주지 않으셨지만 여성층이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걸 어떻게 고민하고 있나 이러는데 거의 집사람 혼자 뚫고 나가기도 한계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 이제 우리 딸이 와서 그걸 뚫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접근하기 곤란한 여성들 뭐 헬스장, 뭐 미용실, 뭐 이런 데를 막 다니면서 이 친구 해집고 다니니까 우선 뭐 탤런트라는 그 덕도 받겠지만 또 의외로 대학생 때는 그냥 장난꾸러기처럼 그냥 와서 뭐 잠깐 얼굴 비치고 말고 이러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신나서 뛰어다니니까 이제 화제도 만들어주고 또 그 주부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쭉 제 인지도를 물론 뭐 지지도까지는 모르지만 쭉 높여줬어요. 따님한테 용돈 좀 드렸어요? 뭐 이게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선거법이 그래 하여튼 뭐 예. 말씀 안 하셨는데 의외로 젊은 남자층을 이렇게 공략해서 할 법한데 이제 마지막 이제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주로 그 대학생들이 그 한꺼번에 다 지하철 종점에서 내려서 그 인근 대학으로 쭉 가는 그 말하자면 이 터미널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 서서 계속 젊은이들한테 상대로만 그걸 했죠. 그런데도 아무래도 젊은이들한테는 제가 꼰대처럼 보였는지 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진 않았어요. 그 부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가족 얘기니까 그 정치를 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이 직업을 전전하셨는데 뭐 독서실도 하시고 서점도 하시고 컴퓨터 대리점도 하고 레스토랑도 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그 부인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켜서 항상 미안하다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대구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인께서 반대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짐작에 실제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낙선을 어쨌든 하셨는데 좀 그 부인한테 한 말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특히 어떻게 잘해드릴 것인지 이 자리에서 약속을 좀 해주시죠. 예. 아유 사실은 이제 그 정치를 한 3번째 하니까 저도 제 정치의 이제 내용을 어떤 형도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됐는데 또 우리 옛날 선배들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정치 한번 해보자고 했던 고 노무현, 고 재정구, 또 김원기 전 의장, 유인태 의원 뭐 이런 등등 선배들과 함께 우리 국민통합추진회의를 만들어서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정치를 해보자고 결심하고 뛴 게 벌써 한 20년 전부터니까 꽤 됐잖아요. 통추라고 했죠. 그 통추라고 했죠. 제가 이제 그 막내였는데 이제 선배님들은 은퇴하시거나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이제 뭐 이제 정치권을 떠나시거나 돌아가시고 이래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한번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제 정치를. 그리고 작년에 이제 출판해서 제 책에서 이야기했듯이 지역주의와 맞서 싸운 TK 출신인 민주당에 있는 저처럼 경계인들한테는 이게 숙명 같은 거다. 이게 어떡할까 했는데 차마 말이 안 떨어지는 게 이제 집사람 보고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말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언론에다가 한 줄 찔끔 나고 말고 이런 일이 한 2번 있었거든요. 그럴 때 어느 정도 각오를 했나 봐요. 그래서 막상 정말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 내 입장을 밝히고 이제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또 속말로 해서 3번 했으면 마약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좀 생각보다도 그래 뭐 정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인생에 뭐 이런 어떤 기회도 잘 없는데 내가 각오를 하죠. 뭐 이제 그러고 우리가 뭐 언제 크게 그렇게 누리고 잘 살은 건 아니지 않냐. 또 뭐 늘 또 국회의원 마누라는 게 참 힘듭니다. 본인보다도 더 긴장하고 일은 더 많은 일이거든요. 뭐 그랬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집사람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던 게 그게 거의 작년
12월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한번 일을 해볼 수 있다는 좀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그래서 시작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무슨 저 학생운동, 제야운동 뭐 이 정당권에 있다 보니까 사실 가게를 살필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봉급을 통해서 좀 가게를 그 해준 거는 제가 사회생활 한 1년 정도 바깥 직장생활 한 적이 있거든요. 1980년대 초반에. 그때 1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사실은 가게는 거의 집사람이 꾸려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다양한 직종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가 그 집사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고요. 또 옆에 거들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관념적인 이야기보다는 이 구체적인 생활상의 문제가 결국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 생활을 지배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이라고 제가 늘 비판받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푸는 것이 사람들의 삶에 제일 귀중하다는 걸 이제 느꼈고 그거를 가르쳐주고 또 저를 지켜준 게 이제 집사람인데 앞으로 어떻게 잘해줄 거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는데 뭐 옛날보다 술 먹는 거 좀 줄이고 집에 좀 일찍 자주 들어가겠습니다. 그 잘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을 하시는 건데. 예, 제 수준에서 기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대구에서 벌어졌던 현상 중에 하나 특이한 게 있어서 꼭 하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대구의 저는 매일신문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신문에서 이제 연일 그 일면 머릿 기사로 그 김부겸 그 후보를 독자들한테 굉장히 좀 좋게 보이도록 하는 기사를 여러 번 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의 조경태 의원이라는 사람을 부산에서 연달아 당선시켰는데 뭐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우리 대구에서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신문사에 있기 때문에. 근데 대구의 그 매일신문이라든가 그 지역 언론들이 좀 상당히 그 애정을 갖고 보도를 해준 것 같은데 그 무슨 배경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이거 시인하면 이게 선거법에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요. 지역 언론이 혹시 누가 안 될까 모르겠는데 다만 지역 언론들도 대구의 어떤 이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당신들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비단 저 김부겸이가 아니고 다시 유시민 씨가 또 내려왔다든가 혹은 무슨 뭐 다른 의원들이 왔더라도 아마 그런 정도로 관심을 기울일 만큼 이번에 대구 언론들은 참 어떤 그런 절박성이 있었던 것 같고 운 좋게 이제 저한테 그 여러 가지 혜택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들도 눈물겹게 도와주신 셈입니다. 대구 시민들이 좀 이 선거의 선택 자체를 그렇게 전통적인 편견에 이렇게 머물지 말고 이번에 한번 넘어서자. 그리고 제가 이 민주당에 있지만 호남 사람도 아니고 또 경기도에서 왔지만 경기도 사람도 아니고 바로 대구 출신이라는 거 이런 걸 사실 말로 해봐야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분들이 논리적으로 설득해주고 정서적으로 호소해 줬으니까 제가로서는 진짜로 고맙죠. 이것 때문에 상대 후보로부터 몇 차례 그 항의도 받았답니다. 네, 그 신문사에서. 예. 특히 이제 지금 이제 김부겸 의원이 이제 뭐 검색어 순위에도 오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뭐 이전부터 유명하시긴 하셨지만은 그 요즘 젊은 분들 중에서는 김부겸 최고위원을 잘 모르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김부겸 최고위원은 서울대 정치학과 76학번이죠. 1970년 유신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학생운동을 하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2차례 구속과 제적을 당합니다.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다 1988년 정계에 입문해 이부영 재정구 전 의원과 진보적 대중정당을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1991년 야권 통합을 위해 꼬마 민주당에 입당하고 1995년 김원기, 이철, 재정구,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민통합 추진회의를 만듭니다. 2000년 고 재정구 의원 선거구인 군포시에서 한나라당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대북 송금 특검 법안에 홀로 반대하면서 한나라당과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다 2003년 이부영, 안영근, 김영춘 의원 등과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독수리 오영재라는 별칭을 얻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합니다. 그리고 2004년, 2008년 연속 당선되어서 3선 의원이 됩니다. 최고위원님 맞습니까? 예, 뭐. 자, 그리고 또 이제 김부겸 최고위원 하면은 그 대학생 시절 학생을 감동시키는 연설 실력으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운동권 학생이 당시 한국은행에 다니던 사모님과 이제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연설 솜씨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는지? 아니고요. 외모 때문에?
그 우리 집사람 오빠가 저하고 같은 친구이자 당시 이제 한국신학대학의 운동권이었어요. 그래서 둘이가 같이 이제 동지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 처지를 불쌍히 여긴 나머지 직장 생활하는 이제 여동생을 소개시켜 준 거고 그렇게 된 거고요. 또 그때 생각에는 조금 계속 그 결혼을 하고도 은행을 좀 다녔으면 제가 조금 형편이 낫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 뭐 그 집사람이 관두고 그 다음에부터 이제 그 이제 여성 노동자들 은행에서 강제로 퇴직 모시기로 바뀌었어요. 그 조금 제가 조금만 좀 버텼더라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예, 여야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을 할 때 김부겸 의원께서 이렇게 물꼬를 트는 역할을 참 많이 하신 걸로 이렇게 정치인들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 어떤 뭐 비결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좀 가지고 계십니까? 비결이라기보다도 우선은 제 기질 때문입니다. 이제 학생운동 때는 문제 제기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목소리를 명확하게 내기만 하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고 보니까 결국은 문제를 풀어야 이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 정치인들끼리 혹은 정당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이 책임감이라 할까 이제 이 말에 대한 무게 이런 게 많이 그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그다음부터 떠들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른바 덜 촐싹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저 친구는 맨날 저렇게 답답하고 타협하자 그러고 뭐 이런다고 이제 욕은 먹었습니다만 우선 그게 이제 제 입장이 조금 그렇게 바뀐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좋든 싫든 제가 경계인이잖아요. 현재 여야라는 게 크게 그 영남을 기반으로 한 예, 새누리당, 지역하고 정당, 호남을 기반으로 한 어떤 민주당이 있다면 말하자면 제가 영남 출신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 인연이 되죠. 학교 선후배라든가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속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왜 자꾸 당신들 그렇게 억지 소리 하느냐. 또 야당도 쓸 자리를 줘야지 왜 이렇게 밀어붙이느냐. 뭐 이런 역할을 아무래도 이제 하기가 좋은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그럴 때는 참 이게 제가 도움이 됩니다. 조직에도. 근데 이제 싸울 때는 자꾸 이제 의심을 받죠. 저 녀석이 뭘 자꾸 이렇게 옹근한 목소리를 내는 게 뭐가 좀 신통치 않다. 그 국회에서 몸싸움할 때 그 참전도 하셨습니까? 제가 참전도 하고 심지어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 할 때는 사립학교법 등을 할 때 제가 뭐 소위 지휘도 야전 사령관으로 지휘도 하고 했죠. 했는데 그 서로 못할 짓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지역주의인데요. 지역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좀 스피디하게 얘기를 진행하도록 할까요? 일단 유영호 씨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 지역주의 폐해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정치적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회 문화적 관점으로는 좀 다른 측면이 있고요. 정치적 관점을 봤을 때는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악용했고 그것이 고착화됐고 그것이 또 정당으로 이게 또 완전히 기반화돼 버린 사실상 우리나라 구태 정치의 가장 표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걸 이제 극복하는 방법이 상당히 참 쉽지 않죠. 이렇게 혼자 개인적으로 극복하기에는 참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네, 정치인들이 악용하면서 이게 완전히 정치적으로 패스파되는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주의 폐해는 국민들도 직접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염증도 많이 느끼는데 이게 실제로 어디서부터 좀 시작된지 궁금하거든요. 과거에는 이 호남에서도 무슨 당이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과거에 무슨 공화당입니까? 공화당 국회의원이 됐었고요. 네,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죠. 저도 뭐 기억이 심지어 대구에서도 민주당 호남 출신 예. 의원이 당선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고향이 호남인 사람이 호남이 당선이 대구에서 됐어요. 그 뭐 60년대 그럴 때는 그런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그 박정희 이제 유신 정권 때부터 많이 달라진 거야. 유신 정권 전이죠. 71년도니까 그 당시 이제 김대중 후보가 상당히 약진하고 있었을 때 상당히 선거 전략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굉장한 많은 유인물을 영남 지역에 이제 박정희 캠프에서 뿌리게 되는데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면 영남이 망한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 감정이 정치적으로 조장되기 시작했고 또 하여튼 그 덕분인지 하여튼 무슨 덕분인지 이제 박정희 후보가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정권 차원에서는
이제 이 선거 때마다 이 지역 이런 민심, 지역주의를 이용하고 악용하면서 또 그것이 이제 선거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정치적으로 어떤 인사 문제, 보훈 문제 또 이런 것이 또 사회적 관계로 발전해버리고 그래서 인맥과 지역의 인맥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뭐 사회적으로 성장해 나가 이런 부분이 자꾸만 이제 성장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때 경제만 성장 발전한 게 아니고요. 이 지역 정치주의도 아주 성장 발전한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이러한 현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1971년 대통령 선거가 지역주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주의 어떤 그 직접적인 계기, 원인이라고 그렇죠. 그 이후에도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유명한 발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또 이제 YS하고 DJ하고 선거 붙었을 때 92년도인가요? 그 부산의 초원복집 사건 그때 이제 그 녹음돼갖고 공개됐었지만은 우리가 지역주의를 잘 이용해서 당선돼야 된다. 71년도 대통령 선거가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이 많았는데요. 그 당시에 그 부산일 겁니다. 아마 중앙정부부 공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부산에 갑자기 호남인이여 단결하라. 이제 이런 벽보가 붙었죠. 근데 그 벽보를 호남인들만 보겠습니까? 부산에 사는 영남 사람들이 보고, 호남민들이여 단결하라. 김대중 씨가 호남 사람이구나. 호남 정권 생기면 안 되겠다. 떨어뜨려야 되겠다 해서 오히려 경상도 쪽의 그 지역 감정을 자극하고 결속시키는 그런 공작을 했던 아주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예, 그 김부겸 최고위원께서도 선거를 직접 치르면서 지역주의 벽에 이번에 한번 정면으로 한번 부닥쳐 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지역주의 그리고 이제 지역구도 선거의 어떤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이제 이 문제를 특히 진보적 시각을 가진 분들은 꼭 지역주의는 곧 아마 계급이라든가 세대 변수에서 묻힐 거다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방금 유영화 선생이 이야기한 대로 사실은 이미 은밀하게 우리들의 세계관에 깊숙이 지금 이 지역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우선 경쟁 자체가 없으니까 정당이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없으니까 특정 지역은 특정 정당만 있으니까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인적 자원, 정보, 자금 이 네트워크가 전부 한쪽으로만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사업을 할 수도 무슨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학교에서 왕따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역이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아이들의 학교 폭력 지수가 제일 높습니다. 결코 아이들은 어른 사회의 축소판이거든요. 그냥 학교 폭력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온전하니까 왜? 서로 경쟁이 없으니까 서로 간에 비리가 있어도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게 이 사람들이 토착토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권력을 나누고 매관매직하고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져도 그냥 화만 낼 뿐이고 분노할 뿐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점점 투표 참여율도 낮아집니다. 왜? 해봐야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이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익에서 출발했지만 이게 점점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일종의 이제 외눈박이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우선 그게 제일 문제고요. 그러니까 경쟁이 없는 데서는 비례고. 두 번째, 결국은 대한민국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총체적인 어떤 뭐 협력, 뭐 말하자면 뭐 이런 걸 통해서 나올 텐데 점점 자꾸 국민들이 어떤 우리가 꼭 필요한 사회제도를 개혁을 하자. 보편적 복지를 하자. 적어도 뭐 재벌들의 어떤 횡포를 막아내는 경제민주화를 하자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도 그 우리 동네 사람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필요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가면 우리 사회가 가질 수 있는 총체적인 에너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른바 사회적인 약자들, 경제적인 약자들은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왜? 한 분은 사회 경제적으로 억압을 받고 한쪽은 그 지역 내에서 또 아까 당연히 그분들은 말하자면 이 토호들의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지 못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또 억압받으니까 저는 굳이 이중의 억압구조다. 이래 되면 거기에서 만약에 그런 분들의 자제들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서 자기 인생의 꿈을 꾸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점점 말하자면 수도권이라는 또 큰 어찌 보면 수도권대 지방이라는 큰 틀 내에서 또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 삼중의 멍해 속에서 고생하는 국민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절대로 진보정치 쪽에서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정면적으로 우리들의 의지로 한번 극복하자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지역주의를 가지고는 사실은 뭐 몇 박 며칠 동안 토론회하고 세미나를 해도 사실은 원인 진단부터 이제 처방까지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단 김부겸 의원 정치인을 모셨으니까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풀어갈 수 있는 단서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 얘기를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화 씨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역주의와 관련해서 뭐 선거구제 개편 논의 같은 것이 좀 있었죠?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중선구제 문제, 대선거구제 문제는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소선구제로 할 경우에는 이제 이 지역 개발 갖고 있는 정당이 항상 이길 수밖에 없다. 호남에는 민주당, 영남에는 한나라당, 또 충청권에는 뭐 이번에는 좀 뭐 별거 없었습니다만 전신자민련 자유선진당 이렇기 때문에 중선구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선거구제를 좀 바꾸자. 그래서 중선구제를 하게 되면은 좀 이것이 좀 달라지게 되지 않겠느냐.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뽑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대선구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검토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득권 부분도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이런 거로 기존의 이런 그 지역에 기반된 정당 시스템이 바뀔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요. 과거에 참여정부 때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대선구제까지 얘기를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바꾸려고 하는 이제 시도하고 노력은 있었는데 이것이 소선구제로 계속해서 고착화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선거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이제 중선거구제 이른바 둘 뽑을 때 또 너무 여야 간에 거대 정당끼리 이제 밀착이 나타나서 국민들이 당시 이제 전두환 정권에 대한 반감이 있지만 정권에 대한 직접 심판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선구제를 바꾼 거거든요. 그랬으니까 지금 당장 어느 제도를 통해서 이게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특히 또 국회의원들의 직접적 이해가 걸린 선거구제 개편은 헌법보다도 더 바꾸기 어렵다는 게 이제 현실인데 그걸 인정을 해야죠. 그러나 저는 이제 아까 유영환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어느 출신의 이유 때문에 한 학생이나 한 젊은이가 자기 인생이 이렇게 좌절된다고 생각하시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하와이 출신 이민자 흑인 아들을 하버드 대학에서 받아서 키워서 미국 대통령을 만드는 그런 나라의 다이내믹스하고 이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러다가는 점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게 사회적인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이라는 게 어느 정도 사회적 특권화되어 갑니다. 그걸 가지고 특히 저하고 이번에 같이 지역주의에 맞서 열심히 했던 그 이정현 의원은 이 호남인에 대한 이 제도도 말하자면 일종의 탄압이라고 아주 당당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걸 깨지 않고는 말하자면 이 호남인의 소외와 이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그처럼 아까 이야기한 선거제도 한두 개 바꾼다고 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소선거구 단순 다수로서 한 지역에서는 아예 경쟁 자체를 배제하는 이거 자체를 한번 바꿔보자라는 시도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적어도 이 제도 안에서도 이 소선구제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변화의 단초는 제공할 뭐 몇 가지가 제공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렇게 그 소선구제 제도가 아니라 이제 중선거구 제도로 이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어떤 제도도 뭐 완벽하진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성이 논의를 안 했으면 싶은 이유가 이건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운데 뭐 이야기를 해봐야 조금 공허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현행의 이런 정치 문화 내에서 그나마 이 피해를 줄일 방법이 없을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지금의 이 비례대표를 지금처럼 전국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몫을 나눠줘서 그 내에서 경쟁을 하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해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번 총선 전에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석패율 제도가 좀 지역주의 타파에 뭐 효력이 있나요? 석패율 제도 같은 경우는 어떤 제도냐면요.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2명 이상을 이제 비례대표 후보에 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중견 정치인들한테는 좋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소수 정당에서 특히 진보당에서 반대를 많이 했었던 것으로 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게 뭐 상당히 어떤 경우에서 정치적 야합이다 이런 비난까지 받았었고 뭐 비례대표제도가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또 하느냐. 그래서 김부겸 의원께서 또 반대하셨던 것으로 예, 그거는 지금 오해가 있으신데. 아, 그래요? 예. 우선 석패율 제도라는 것 자체가 왜 도입되어야 되느냐 하면요. 그 단 하나의 가능성 때문에 우선 후보자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누리당이 그래 막강하지만 아마 호남의 전체의 후보자를 아마 한 반도 못 냈을 겁니다. 후보자를. 마찬가지로 저희는 대구는 겨우겨우 해서 한 2군데 내놓고 후보자를 구했습니다만 경북은 역시 한 3분의 2밖에 후보자를 못 냈습니다. 이른바 경쟁력 있는 후보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석패율 제도라는 것은 그중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다른 정당, 그것도 한 정당이 90% 이상을 독점한 상태에서 다른 정당에게 제일 아깝게 떨어진 정당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진보정당 쪽은 이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어떤 진보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보다는 이제 지역주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반대를 했었는데 결정적으로는 새누리당이 반대한 이유는 자기들이 해보니까 이정현 의원이 얘가 하나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호남에서는 오히려 그 석패율 제도의 혜택을 자기들이 아니라 진보정당이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포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석패율 제도로 주는 한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좋은 자원을 모을 수 있다는 거, 후보자를 모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 제일 처음 석패율 제도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제가 이제 저는 석패율 제도를 등록을 안 하겠다. 그 혜택을 보지 않겠다. 왜? 이 지역에서 20년, 30년 희망이 없음에도 열심히 한 사람들의 몫이 될 때 이 제도의 도입에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뭐 정말로 다른 데서 국회를 한두 번이나 해본 사람들한테는 이건 해당이 안 되고 오히려 한 지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애쓴 사람들에게는 아까 이야기한 비례대표 고순위 후보로 등록을 시켜주는 거죠. 그중에서 지역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한 사람 혹은 지역에 따라서 뭐 2사람씩 이렇게 되는 그런 거. 결국은 호남에서는 한나라당이 되기 위한 이렇게 되면 경남에서는 민주당이 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계산 셈법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 이야기한 결과적으로 이번에 됐으면 결과적으로 광주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그게 경쟁이 없었으면 어떨까요? 오병용 씨가 야권 연대로 다는 게 아니라 오병용 씨가 석패율로 됐겠죠. 혹은 뭐 당선이 됐겠죠. 또 거꾸로 대구 경북 같으면 이번에 약 한 30% 초반 정도 득표한 후보들이 한 명 정도 당선이 됐겠죠. 그랬으면 아마 새로운 어떤 뭔가 이 활력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또 아까 이야기한 따라서 중진이 없습니다. 한 지역에 25년 동안 상대 정당이 아니 후보의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내용을 갖고서 이 의원이 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거의 출마해서 석패율 등록을 했다. 비례대표 석패율에 따른 등록을 했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된다. 그것은 그 지역에서 지역 차별을 없이 지역구 출마를 해야죠. 지역구 출마를 해야죠. 네, 지역구 출마를 해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예. 그런 얘기. 또 이제 정치권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선거제도의 방법, 변화 방법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독일식 뭐 정당 명부제 제가 이런 제일 원안이죠. 원안인데 이렇습니다. 독일은 뭐 제도 자체가 내각제 정확하게 연방의회의 구성 자체는 그 정당이 독일 국민 전체에서 받은 득표율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연방의회를 설계를 해줍니다.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반, 지역에서 반을 뽑는데 어떻게 하든지 뭐 독일 사람들이 좀 아마 합리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 퍼센트를 어떤 간에 일정 득표 이상한 정당들만큼의 의석을 연방의회에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짜리 8%짜리 지지를 받는 정당도 연립에 참여하거나 혹은 연방의회 내에서 발언권이 확보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적 힘이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어찌 보면 한국의 진보적 목소리 또 녹색 같은 이런 새로운 가치를 가진 목소리들이 살아나려면 그 제도가 필요한데 이러려면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 현재 지역구를 확 줄이고 비례대표를 반을 확 늘려야 돼요. 우선 그건 아까 말씀드린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아니면 의석수를 확 늘려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 늘리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건 국회의원들 나쁜 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정상적으로 하면 그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만큼 의석을 갖게 만드는 게 가장 원안이고 그게 이제 독일식 정당 명부제입니다.
예, 그 이용원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역주의의 폐해가 증폭돼 나타나는 이유가 정치 권력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정권만 잡으면 뭐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쳐서 예산을 뭐 많이 다운되든가, 또 뭐 사회 정책 분야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든가, 지역 발전에도 뭐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런 그 정치 만능주의하고 그 지역주의의 폐해가 악화되는 것하고는 좀 함수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호남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민주당으로요, 영남에서 당선된 뭐 새누리당 의원 했을 때 다음에 또 당선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어떤 뭐 개발 문제라든가 지역의 문제 현안을 잘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이제 국가의 문제, 또 나라의 문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순위로 밀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당선되기 위한 그 지역, 수도권하고는 이게 다르죠. 그 지역의 문제와 현안을 해결하는데 거기서 공천만 또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이 정치적 지역주의가 이제 지역 정당으로 고착화되고, 그것이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맥을 통해서 인사 문제라든가 경제적 이해관계, 사회적 이해관계로 발전화되고, 이것이 또 어떤 하나의 커뮤니티화되고, 이러한 현상으로 나갔고, 지금도 현상 실제로 그러고 있는 게 사실이죠. 최근에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에 있어서도 뭐 영포라인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실이지만은 과연 이런 부분들은 그럼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정당 구조에서 과연 이런 것이 고쳐질 것이냐, 사실상 굉장히 고군분투하시고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을 하신 건데요. 뭐 물론 이제 새누리당 이정희 의원도 마찬가지지만은 과연 그런 정당 시스템에서 고쳐지지 않을 경우에는 과연 이런 부분들의 개인 희생으로 과연 이런 부분들이 고쳐질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정치가 지역주의를 악용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왜곡시키는 게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 차원이 아니고요. 정권 올 연말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를 텐데요. 사실은 그 대통령 선거를 놓고 뒤로는 이제 정권을 어디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좀 더 왜곡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봅니다. 이번 연말에도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주의 경향이 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정치적 기득권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주의를 악용하고 이용하면서 그 기득권 세력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걸 놓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번에도 연말 대선 때 그러면 이제 뭐 당선되기 위해서는 뭐 어느 지역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과연 당선된 분이 만약에 당선자가 나왔다, 대통령 당선자가 나왔다, 과연 지역주의 그런 폐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많이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이것이 지역성이 강한 정당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기득권화되려는, 영남 출신인데 민주당 가신 거 아니에요? 좀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뭐 한나라당도 뭐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기득권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 놓으려고 하죠. 절대로 안 놓으려고 하고, 그 세력에 의해서 이니셔티브가 장악되고 뭐 당 권력이 움직여지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조금 이제 보태자면, 바로 이제 이거를 극복하는 큰 틀에서는 바로 노무현 대통령은 바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내세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도권 대 지역, 우리들의 삶의 조건이 1차적으로 규정되는 건 사실은 수도권에서 이제 이렇게 돈도 인물도 정보도 이렇게 다 쏠려가는 바람에 지역이 피폐화돼서 못 산다. 따라서 지역을 국토를 균형 발전시키자는 그런 어떤 헌법 정신도 맞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노 대통령 그걸 통해서 오히려 지역이 살기 위해서 단합도 하고 서로 이해도 하면 이제 이게 완화될 거라고 보셨던 것 같고, 지금도 사실 저는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결국 지역 대 수도권의 이 갈등이 사실은 더 1차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말하자면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바로 말하자면 약효가 없으니까, 방금 유영환 선생님 이야기한 대로 우선 우리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는 일종의 저는 토호동맹이라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뭐 다 해먹으니까요, 소위. 그러면서 꽉 움켜쥐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외부에서부터 큰 틀이 이렇게 깨지지 않고는 정말 너무 오랫동안 이 국민들을 사실은 찍어 누르는 이 덩어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지역주의 문제의 본질은 사실은 이 정치 권력 간의
어떤 땀따먹기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쪽으로 변질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의 토, 그다음에 그 지역 출신 서울의 권력자들, 그 지역 출신 정치인들의 싸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유권자들이 조금 더 눈을 뜰 필요는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뜰 것 같아요. 우선 젊은이들이 아마 자신들이 어느 지역 출신의 이유 때문에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혹은 이런 걸 당하면서 점점 저는 이 분노가 견딜 수 없는 순간에 가리라고 봅니다. 그 젊은이들의 안철수 교수를 통해서 한 이야기를 보면 이 소통, 기회, 그 다음에 이 정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젊은이들 눈에 봤을 때 이런 부정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젊은이들의 이 분노가 점점 치밀어 오를 것 같고 또 그 젊은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도 제일 처음에는 내 자식만 잘 되면 이라고 눈을 감다가 보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한 점점 지방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아이들 전체의 문제로 되거든요. 지금도 솔직히 취업에서 지방대학 출신들은 손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분노들이 일어나면서 또 그리고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저 지역으로 이전하는 혁신 도시들 이제는 어차피 요 2, 3년 내에는 어떻게든 결판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그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가능성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러려면 사회적인 문화적인 제도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인재 균형 선발하고 그다음에 공기업을 비롯해서 전국에 100인 이상 채용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까지 지역 인재 할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무슨 희망을 갖지. 지금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역이 피폐해서는. 그러니까 그 호남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수십 년 동안 뽑아줬잖아요. 영남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수십 년 동안 뽑아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은 훨씬 더 균형 발전해서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새로운 정치 흐름이 결국 나와야 되는 건데 결국 40%가 나왔다 이번에. 그것은 새로운 정치 흐름을 원하고 있다라는 악한 결과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적으로 희생보다도 이번에 해보셨으니까 큰 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큰 틀의 어떤 지역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 한은 어려울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현 어떤 정당 시스템 문제라든가 어떤 새로운 정치 흐름과 한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 가장 구태 정치의 모범이 지역주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폐해를 봤었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뭐 이 점에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성 국장이나 유영하 선생 같은 이 전문 영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 발언을 이런 어떤 발언이나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정직하게 자주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사실은 왠지 이 이야기를 하면 왠지 저 녀석도 무슨 그거 가지고 무슨 덕을 보려고 하나라고 하는 묘하게 이렇게 피해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두 분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혹시 생각 갖고 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회를 이렇게 왜곡시키는 이렇게 밑 건절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훑어보면 바로 그게 밑바닥에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끼리 우리가 남이가 하나 어찌 보면 아주 저급한 원초적 어떤 그 감정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끼리 이익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하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의 피해로 바로 오는 거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역주의 얘기는 사실 뭐 해도 끝이 없고요. 이번에 40% 득표하셨지만 다음에는 60% 득표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연말 대선 앞두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시니까 민주당 얘기를 몇 가지만 좀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행이 지난 리더십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젊은 세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한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보니까 우리가 뭐 저희들이 진보 진영으로부터는 우유부단하다고 욕을 먹고 보수 진영으로부터는 정체성 없이 그냥 소위 좌파한테 끌려다닌다고 욕을 먹다 보니까 저희들이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유행이 지난 이렇게 표현하는지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잘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은 국민들이 아무것도 기억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이런 걸 내걸었습니다만은 그게 국민들한테는 민주통합당이 내건 대로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지라는 그 그림을 심어주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 리더가 누가 되든 간에 특히 저는 뭐
젊은 리더들에 대한 기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분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체화해서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야만 아마 국민들이 그나마 좀 부족하지만 저희들 쳐다볼 거라고 봅니다. 제가 가끔 당내에서 보수 진보 논쟁을 했을 때 공안 공리공담은 그만하자. 구체적으로 국민 생활에 뭐를 지금 바꿔야 되는데 이 접근법이 이런 방법밖에 없다. 혹은 저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가지고 논쟁을 해서 결과물을 내놓고 정부를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국민들에 쌓이는 거지. 왼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가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제 생각에는 어떤 이 당이 좀 젊어져야 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리더십을 뽑을 때 그저 이 당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사람들끼리 서로를 이렇게 조금 한번 기회를 줘보자라는 이런 방식으로 조금 리더십을 만들어 온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분위기 가지고는 저는 이 새누리당이 오히려 변신하는 속도를 못 따라간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대구에서 지금 격전을 치르시면서 뭐 서울중앙은 별로 오실 기회는 없었을 테고 그런데 뭐 총선 결과는 민주당이 패배한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대선이 이제 12월 19일 날 남아 있는데 근데 아직도 상당수 여론은 민주통합당이 제대로 반성을 못한 것 같다. 새로 바뀌려고 하는 노력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게 중론인 거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참 많은 그 야권의 지지자층들이라든가 이명박 정부한테 피해를 받던 층들은 야 우리한테 미래와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낙담까지 나올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그런데요. 자, 이 대선에서 과연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박근혜 대세론이 이제 완전히 좀 중심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처방을 좀 한번 해주시죠. 제가 그걸 알면 우선은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민주통합당이 잘할 수 있고 꼭 해낼 수 있는 것을 딱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위에 일종의 전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플랫폼 위에서 무대 위에서 우리 후보자들을 막 경쟁시키자고요. 그리고 국민들 앞에 다가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변화의 내용이 뭐라 하는 것을 자꾸 국민들한테 이제 설득하고 그분들한테 평가받고 하는 기회를 갖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보들이 그만한 어떤 신뢰를 받을 만한 인물을 이제 커가게 하고요. 도저히 우리가 지금 감당 못하는 부분이 두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조금 중간 내지는 어떤 정치적으로 보면 이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에 대한 아직 신뢰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안철수 교수에 대한 어떤 기대가 강한 층이 하나 있고요. 또 한쪽은 명확하게 진보적 가치만이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통합진보당의 어떤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다 어설프게 흉내내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국민적인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세우고 그 다음에 저는 여전히 아마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김부겸 최고위원께서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은 무엇보다도 모두 말씀드린 대로 대구 시민들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경쟁이 없는 정치의 폐해도 그분들한테 말씀드렸고 또 그러면서 저처럼 어찌 보면 당돌하게 뛰어든 친구들이 이벤트 한 번 하고 일종의 또 지 갈 길 가는 이른바 이 먹튀가 되는 그런 짓거리도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보기에 의외로 저 녀석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던졌구나. 그리고 저 친구가 우리와 함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진지한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걸 보이고 싶어서요. 저뿐 아니라 이번에 출마한 대구의 출마자들과 함께 대구에서 현장이 있는 곳이면 우리 야당이 달려간다. 현장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은 부족할지 몰라도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그분들과 고민하는 어떤 그런 정치인들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제가 앞으로 활동의 중심을 대구에 가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부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용환 씨, 김남훈 씨, 이은혜 씨 고맙습니다. 지역주의는 본래는 아마 자연스러운 애향심 이런 것에서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악용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역주의의 어떤 피해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일 텐데요. 그분은 지역주의를 악마의 주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일도 있습니다. 이제 지역주의 피해자는 어쩌면 우리 국민 모두 또 모든 정치인으로 넓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도전하는 용감한 정치인, 그리고 그런 정치인을 믿고 지지해주는 국민들의 힘, 그것이 간절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겨레 정치 와이파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